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네, 선한 미소가 꼭 닮은 이 부자는 생김새 말고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인데요. 지난 6대와 8대, 14대, 15대 서대문구 국회의원이었던 고 훈홍 김상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십수년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서대문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김용호 국회의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 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 다짐한 그의 시작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3번의 낙선, 그리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비전으로 서대문 구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네, 이제 3선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삶의 터전이자 정치인 김용호를 키워준 서대문구, 더 깊어진 애정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역민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겠다는 김용호 국회의원만의 공감 정치, 과연 무엇인지 그의 꿈과 비전을 들어봅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잘못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라라는 이번 국민들의 명령. 저는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지키려는 그래도 정의로운 국회의원이구나, 이런 평가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4.10 총선을 치른 지도 벌써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그 전보다는 조금 얼굴이 좀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면도를 하고서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선거 이후에도 상당히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가장 이제 감사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행사 이제 빠짐없이 다니고요. 또 국회에서는 22대 국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우리 보좌진들과도 고민하고 또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설계도 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선거 전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제가 의원님의 기억에 남는 딱 하나가 있는데 자전거로 유세를 하셨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았던 자전거 유세였을 텐데 이 유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효과 좀 어떻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평을 좀 하실까요? 자전거는 이제 결국은 기동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정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저희가 흔히 만나지 못하는 유권자들, 또 장애인들, 어린이들, 네, 정말 준비 없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골목의 또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김용호 후보가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타다가 나를 만나니까 반갑게 내려서 인사를 하는구나. 저의 또 정성도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 자전거 유세는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런 자전거 유사의 효과가 나타나서였을까요? 이번 22대 선거에서 서대문을 3선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네. 초선 때 그리고 재선 때 당선과는 또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유권자들께서 4년의 의정 활동을 또 저에게 책임을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어깨가 매우 무겁죠. 다만 제가 3선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3선이라는 그런 중량감과 중진의 모습보다는 초선 같은 3선이 저의 의정 활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더욱 패기 있고 더욱 용감하고 더욱 부지런하게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당선이 유력 또는 확실히 떴을 때 아버님 생각도 상당히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김영호 의원님의 아버님 훈홍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3선을 한 아들의 모습을 만약에 보셨다면 참 흐뭇해하시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김영호 의원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훈홍 김상현 그분은 어떻게 좀 남아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치를 좀 빨리 시작해서 내리 3번을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저가 이제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처음 당선돼서 2년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마 아버지가 이번에 저의 당선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네네. 굉장히 기특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받는 평가는 김영호 의원은 아버지와 참 다른 정치를 하는구나 네. 이런 평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꿔하셨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같은 취지의 정치를 하겠는데 조금 지금의 정치는 조금 더 섬세하고 네.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발휘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 시대와 너희 시대는 다르니 너희 시대의 정치를 하라는 말씀은 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속에 그럼요. 여전히 품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지금부터는 공약 이야기 좀 공약이요.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도 선거 때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줄곧 강조하셨던 것 그리고 주민분들께도 강조하셨던 게 1순위 지역 현안 도시철도의 정상화를 네, 네. 꼽으셨었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네. 제가 서대문에서 이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서대문군 정말 잘 알고 있죠. 네. 어릴 적부터 느꼈던 것은 서대문에 지하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을구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갖춰져 있지 않고 사실 유동인구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의 발전이 더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그때는 이제 3번 낙선하고 이제 4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선거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고 어찌됐든 서대문구의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라는 화두를 좀 던져서 앞으로의 대통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우리 도시철도에 소외된 서대문 을구의 지하철 문제를 조금 더 이슈화시키자라는 목표로 이제 서대문 지하철 8km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그 지하철 공약을 잘 내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하철이 시작부터 완성이 되려면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토부 장관, 기재부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만난 거죠. 계속 만나면 설득하다 보니까 강북횡단선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도시철도에 포함이 됐고 멈춰있던 서부경전철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나갔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야당이 됐고 또 서울시장 이제 우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사실 이게 지금 좀 정체기가 됐어요. 제가 총선을 며칠 안 남긴 것은 두산, 국토부, 기재부, 차관 좀 두루두루 다 만났는데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두산건설의 문제점, 네. 그리고 기재부의 현안, 국토부의 생각 등등을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좀 적극성을 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직접 알아보시고 또 전달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좀 계속 해오셨는데 주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뭐니 해도 이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부경전철이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할 거냐 이거일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안타까운 게 이제 지난해 서울시의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자료 요청을 했더니 네. 당시에는 서울시가 곧 서부경전철을 착공하겠다라고. 곧.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에 네. 착공하겠다는 공문서를 보내줬어요. 몇 월까지 지정을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약속이 안 지켜졌죠. 예. 그래서 이제 2024년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서부경전철의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이 결론은 이 총사업비의 문제거든요. 이 총사업비가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총사업비의 반영 기준과 시기를 지금 서울시와 기재부가 아직 확정을 못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사는 사업자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이고 서울시와 기재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혈세를 아끼겠다는 것인데요. 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되면 아마 바로 착공으로 서부경전철은 갈 것 같고요. 네.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이거든요. 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또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네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박원순 시장 때는 강남북 균형발전 도시철도 가산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BC 1.0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게도 제안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제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관련된 입법도 이제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북횡단선은 예비 타당성의 가산점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요. 서부경전철은 물가가 너무 지금 상승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빠른 착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강북횡단선하고 서부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서부경전철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네네. 선거 전부터 서부경전철의 어떤 102번 네네. 역사 정거장의 위치를 두고 정말 말들이 많았고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하고의 의견도 좀 달라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의원님의 입장은 좀 어떠실까요? 제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는 당이 다르잖아요. 102번 역사는 응암동 일대로 표기가 된 것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던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저의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훈 구청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원래 두산의 제안은 명지전문대는 서대문 관내에 있거든요. 네네.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박주민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야합을 통해서 그 서대문의 역사를 은평구로 결정했다. 역사 위치를 바꿨다? 네. 네. 이것을 수백 명, 수천 명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앞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 사실이 아닌 것은 서대문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역사를 은평구에 넘길 수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저에게 불이익을 좀 주고 있다라고 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 지금 사과하신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성호 구청장의 일관적인 주장은 지난해 서대문 구청에서 서대문 주민 약 1000여 명을 초대해서 무슨 서부경전철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청회를 하셨는데 예. 그때 주민들의 서명을 300명 이상 받아서 이 102번 역사에 대한 진실을 서울시가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감사 청구한 사실도 지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성원 구청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정말 심각한 것이 제가 총선 끝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102번 역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은평구냐 서대문구냐. 네. 최근에 가자동 쪽 주민 만났더니 명지대냐 가재울역이냐. 새로운 논란들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명지대역을 가재울 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150m가 200m. 그렇게 되면 아이파크 아파트들은 호텔감을 갖는 거고 또 가재울 쪽 부근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속들이나 설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남발하고 다니시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안 되면 이것은 사법적으로 판단을 물어봐서 이 사법의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내부 순환로 그리고 경의선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하셨잖아요. 네. 자, 이런 뭐 지하화 공약 상당히 예산도 좀 많이 들고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셨겠지요. 이게 제 정치라는 것이 보니까 서대문 지하철 시대 공약을 내세웠을 때 주민들이 다들 안 믿으셨어요. 아, 선거 때 되니까 또 사탕 발림이구나. 그 경의선 지하화도 20대 제 대표 공약이었는데 다들 그때도 안 믿으셨어요. 지금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가 입법화가 돼 있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예,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의 국책 사업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하나하나의 발언이 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지하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응이 이래요.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과연 될까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발단은 개원 31주년 세미나에서 서울연구원이 내부순환도로 지하화 검토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 중심의 패러다임이라서 고가도로 뭐 육교 뭐 그래서 자동차들의 운행을 편리하게 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내부순환도로 같은 뭐 대형 고가도로 같은 거를 지금 다 철거하는 입장이잖아요. 다 지하화 시키고 있고 지하화를 통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순환도로 지하화 공약은 어찌됐든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 더 빨리 앞당겨보자는 것이고요. 2년 후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 공약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3년 후에 대선 때는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겠네요. 실현은 분명히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죠. 언제 실현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서울시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개진하고 예산 확보하고 뭐 이런 의정 활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시철도의 정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화 이와 함께 또 내세우셨던 3대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달빛 어린이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네네. 24시간 그러니까 뭐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네. 다 문을 여는 병원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약속이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아마 뭐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억에는 한 번쯤은 아이가 밤에 열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 주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응급실은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환자들이 있고 응급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감염의 위험성도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썩 가고 싶은 곳이 아니죠.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달빛 어린이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병원을 오전에서 오후까지는 소아과 병원을 유지하고 이제 야간의 그 업무는 공공의료가 지원을 해서 오전, 오후, 밤을 민관과 공공의 의료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시도.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이제 강북구, 또 마포, 서대문, 은평 이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여러 그 의료 시설 관계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소아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의료계가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나 또 물밑에서는 여러 의사진들도 만나고 의료진도 만나서 이 해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그 달빛 어린이병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추진되기를 좀 네.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제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 당선자인 김용호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국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게 좀 편해요. 예. 삼선이면은 네. 중진이라고 좀 불리잖아요. 네.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좀 어떤 역할을 좀 맡고 싶으실까요?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정당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잘못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번 국민들의 명령,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 그 중심에 그 선봉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만큼 더 한 발 더 뛰고 네. 더 빨리 좀 움직이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네.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이제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활동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까 네. 하는데, 탄현 이후에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에게 어떤 칭찬 좀 듣고 싶으실까요? 제가 이제 초선 재선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칭찬은 성실한 의정 활동이었거든요. 이제 3선이 됐는데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도 좀 더 많이 받고 싶고요. 가장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심정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꼭 실천하겠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국회의원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울어주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세월호 사건, 이태원 3사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냉소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끝날 무렵에 김용호 의원은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구나. 또 장애인 문제도 앞장서는 국회의원이구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지키려는 그래도 정의로운 국회의원이구나. 이런 평가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평가, 네. 칭찬 네. 4년 뒤에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더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